여기는 야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전설의 오칠과 버려진 도령.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통영 인근의 가상고을 청운는 대대로 부를 누려온 김동희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종손으로 김동희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인품가였고, 그는 종가의 모든 이에게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의 외동아들 무덕은 그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였습니다. 김대감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뜨자 그의 배다른 동생 마철수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진사로 불리던 그는 형의 장례 사흘째 되던 날 상복도 벗기 전에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소나기에 쥐어버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7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날, 무덕은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숙부마 진사와 그의 처, 그리고 낯선 사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무덕아. 마 진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무덕이 예를 갖춰 절을 올리자 마 진사는 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유언장을 남기셨다. 내가 직접 읽어주마. 무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무덕에게 종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셨으나 유언장을 따로 작성하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김동희는 평생을 두고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왔노라. 무덕이라는 자식은 사실 내 핏줄이 아니니 내가 죽거든 그 아이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 모든 재산은 내 동생 철수에게 물려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습니다. 무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 진사는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 놈은 내 조카가 아니다. 지 애비도 모르는 놈에게 어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물려주겠느냐. 지금까지 호사롭게 키워준 은혜만으로 너에게는 넘치지 않겠느냐. 무덕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 진사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사내들에게 눈짓을 했고 두 사내는 무덕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이놈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한 가닥 시로라기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무덕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대청마루를 지나 중문을 거쳐 사랑채 마당까지 그의 몸은 멍석에 말린 채 눈밭으로 던져졌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덕의 등이 얼어붙은 땅에 부딪혔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무덕은 신음하며 일어서려 했으나 온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 진사가 대문 밖으로 나와 무덕의 품을 뒤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조각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가려 하느냐? 내 집의 물건을 내 놈이 가질 자격은 없다. 마 진사는 그 조각칼을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무덕의 마지막 희망도 부러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이것으로 훌륭한 장인이 되거라고 손에 쥐어주셨던 그 따뜻한 기억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더러운 놈, 다시는 이 대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내 놈이 한 번이라도 이 마을에 나타나면 관가에 고하여 곤장을 치게 하리라.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무덕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마 진사 내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호 영감.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옵니다.
그래, 그래. 그 멍청한 형님 덕에 우리가 부자가 되었구려. 무덕은 눈밭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점 한 점 떨어지는 눈송이가 그의 뺨 위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까? 무덕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분한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아니다. 아직 죽을 수는 없다. 숙부의 거짓을 밝혀야 한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무덕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누가 대감댁 도령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김동희 대감에게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는 마을이지만 마 진사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모두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덕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이고 뭐고 모두 마 진사의 눈치를 보았고 친구라던 자들도 냉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헤매던 무덕은 해질 무렵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곳이라 부르는 폐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옛날 숯을 굽던 가마터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무덕이 그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하고 골문 상처 냄새 같기도 한 그 악취는 무덕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구석에 거적대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무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거적 아래에는 사람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시커먼 반점과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었고 골마 터진 상처에서는 고름과 피가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라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물.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그 존재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고 손톱은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무덕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역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무덕의 발걸음은 멈춰 섰습니다. 그 여인의 신음소리가 자신의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울음, 죽음을 앞둔 자의 절규. 불과 몇 시간 전 자신도 눈밭에서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무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혀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물을 구해오리다. 무덕은 폐가 밖으로 나가 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어 녹인 뒤 여인의 입가에 조심스레 흘려 넣었습니다. 여인은 가뭇 없이 그 물을 삼켰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덕은 자신의 입이 얼얼해질 때까지 눈을 녹여 먹였습니다. 고막, 소. 여인이 처음으로 말다운 말을 했습니다. 무덕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폐가 안에는 부서진 실엉과 깨진 옹기 조각들만 널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것은 구석에 쌓여 있는 마른 나뭇가지 뿐이었습니다.
무덕은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품에 간신히 남아있던 부싯돌로 불씨를 일으켰고 작은 불길이 폐가 안을 밝혔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불빛에 비쳤습니다. 그제야 무덕은 그녀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곳에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저주받은 몸.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무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어머니의 부러진 조각칼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으로 주변의 나무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무덕은 산속을 헤매며 누름나무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 피부병에는 누름나무 껍질을 달인 물이 좋다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나무 껍질을 벗겨와 불에 달였습니다. 이것을 드시오. 독은 아니니 안심하시오. 여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무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경계할 것 없소. 나 또한 버림받은 몸이니 당신과 다를 바 없소이다. 무덕의 말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달인 물은 쓰디쓴 맛이었지만 여인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그날부터 무덕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고 낮에는 마을 어귀를 돌며 품팔이로 밥 한 덩이를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라. 대감댁 도련님이 거지꼴이 되었구나. 하긴 핏줄도 아니라면서. 쫓겨나도 싸지. 쯧쯧 팔자가 기구하기도 하지. 간혹 무덕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몇 사람이 먹을 것을 던져주는 날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마진사의 눈치를 보며 더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무덕은 참았습니다. 모욕적인 말들이 귓전을 때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저녁이면 여인의 환부를 씻겨주었습니다. 느릅나무 달인 물로 조심스레 고름을 닦아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돌보는 것이요? 사흘째 되던 날 여인이 물었습니다. 무덕은 불을 쬐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오. 다만 당신을 보니 내 모습이 보였소. 죽는 마당에 따뜻한 물 한 모금, 밥 한 덩이 못 나누겠소?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뇨. 나는 그저 살고 싶을 뿐이요.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두려웠소. 단지 그뿐이요. 그 말에 여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의 붓기가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커먼 반점들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부스럼에서 흘러나오던 고름도 멎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여인은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무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부기가 가라앉자 그 아래로 고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비록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가 범상치 않은 미모의 주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병은 문둥병이 아니었소.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옷독이요. 온나무 독에 온몸이 짓무른 것이었소. 옷독이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독을? 말하자면 긴 이야기요. 하오나 당신은 내 목숨의 은인. 진실을 말해야겠소. 여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소월이요. 본디 나는 박희문 장인의 외동딸이요. 박희문. 설마 조정에 진상하던 그 나전 칠기 명장 말이요? 무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명장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칠기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솜씨로 만든 함과 반지꼬리는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소. 아버지는 내게 모든 비법을 가르쳐 주셨소. 나전을 박는 법, 오칠을 하는 법, 그리고 천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비색을 만드는 법까지. 소월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적대가 들이닥쳤소. 그들은 아버지의 비법서 천년비색을 내놓으라 했소. 아버지께서 거부하시자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자들은 아버지를 난도질했소.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무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월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비법서를 지키려 오칠 통 속에 숨겼소. 하지만 도적들이 그 통을 뒤어먹고 나는 온몸에 오칠을 뒤집어 썼소. 그 순간부터 이 지경이 된 것이요. 그렇다면 그 도적들은 잡히지 않았소. 아니, 누군가 뒤에서 조종한 것이 분명하오. 아버지의 비법을 탐낸 자가. 소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덕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도 숙부마 진사를 향해 품고 있는 그 감정과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월의 몸은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옷독으로 짓무른 피부는 새살이 돋아났고 부어올랐던 얼굴에는 본래의 고운 윤곽이 되살아났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으나 이제는 사람의 형상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월은 무덕이 나무를 깎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무덕은 패가 수리에 필요한 나무 기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어머니의 조각칼 조각으로는 정교한 작업이 불가능했지만 그는 돌칼을 만들어 정성스레 나무를 깎아내고 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구려. 소월이 중얼거렸습니다. 무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신기하다는 말이요? 당신의 손놀림이요. 나무결을 거스르지 않고 나무가 원하는 대로 칼을 놀리는구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무덕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무 만지는 것을 좋아했소.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쓸데없는 짓이라 나무라셨지만 이제 와보니 내게 남은 유일한 것이 되었소. 소월은 한참을 무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덕 나으리. 나으리라니. 이제 나는 거지나 다름없는 몸인데 무슨. 아니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요. 그리고 소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갚고 싶소. 목숨의 은혜를. 갚을 것이 무엇이 있소? 나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몸. 서로 의지하는 것뿐이요. 아니요. 나에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어.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패가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너진 벽 틈새에 손을 넣더니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인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던 천년비색이요. 도적들도 찾지 못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법서. 무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월은 조심스레 기름종이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책자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천년비색이라는 네 글자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내게, 당신에게 전하고 싶소. 아버지의 기술을. 하나 나는 칠기를 다루어 본 적이. 배우면 돼오. 당신은 재주가 있어. 나무를 다루는 솜씨를 보니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어. 소월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월 낭자. 나는 고맙소만. 나 같은 자가 감히 명장의 비법을 듣고 대답하시오. 소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키려 했겠소? 아버지께서 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지키려 하셨겠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요. 우리 백성들이 대대로 이어온 혼이요. 그것을 도적놈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소. 무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월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복수할 수 없소. 이 몸으로는 아버지를 죽인 자를 찾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소. 하지만 당신은 다르오. 당신은 남자여. 당신에게는 재주가 있어. 당신이 이 기술을 익히고 세상의 이름을 떨친다면 그때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말이요. 무덕이 받아쳤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당신도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요.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폐가 안의 작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체념이 아닌 의지를. 줬소. 배우겠소. 그대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기술을. 무덕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월은 황급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절은 무엇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소월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지여. 같은 아픔을 가진 같은 꿈을 꾸는. 그날 밤부터 무덕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월은 먼저 오칠의 기본부터 가르쳤습니다. 온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법, 그것을 정제하는 법, 나무 표면을 준비하는 법.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오칠은 있네요. 한 번 칠하고 말리기를 수십 번, 어떤 것은 100번도 넘게 해야 하오.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오. 소월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무덕은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오칠을 하다가 독이 올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덕의 솜씨는 날로 늘었습니다. 소월은 놀랐습니다. 무덕의 손은 마치 이미 수십 년 칠을 한 장인의 그것처럼 능숙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소. 어느 날 저녁 소월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무덕이 만든 작은 함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모두 당신이 가르쳐준 덕이요. 아니요. 가르침은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것은 당신의 몫이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나를 넘어섰소. 무덕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소월은 마침내 비법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겠소. 흑적광의 비밀을. 흑적광. 그것이 무엇이요?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내는 오칠이요. 아버지께서 평생을 연구하여 만들어낸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술. 이것만 익히면 당신은 진정한 명장이 되는 것이요. 소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덕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무덕은 비법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고맙소, 소월. 고맙기는. 나야말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폐가의 작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 아래에서는 마 진사가 날로 기고만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재산을 모두 차지한 뒤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권세를 행세하며 패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게들, 들었는가? 병조 판서 어른께서 이번 달 안으로 우리 고을에 내려오신다지. 마 진사는 고을 유지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병조 판서께 잘 보이기만 하면 한양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네. 그러면 우리 고을도 나도 크게 출세하는 것일세. 마 진사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칠기를 몹시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전설적인 박희문 명장의 작품을 평생 구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게 묘안이 있네. 허허. 마 진사는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골동품 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장수는 가짜 골동품을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박 명장의 도장이네. 마 진사가 내민 것은 작은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3년 전 도적대를 시켜 박 명장의 집을 습격했을 때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비법서는 얻지 못했지만 도구들과 도장 몇 개는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럴듯한 칠기함을 하나 만들어주게. 박 명장의 작품이라고 속여서 말일세. 하지만 나으리. 박 명장의 솜씨를 어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똑같이 만들라던가.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네. 어차피 병조 판서 어른께서는 진짜 박 명장의 작품을 본 적이 없으시지 않은가. 허허허. 한 달 뒤 가짜 칠기함이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검은 오칠에 자개가 박혀 있고 바닥에는 박희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칠이 고르지 못했고 자개도 제대로 박히지 않아 군데군데 들뜬 곳이 있었습니다.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하네. 마 진사는 흡족해하며 함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감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고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병조 판서 대감께서 고을에 행차하시어 최고의 칠기를 바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시겠다 하신다.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 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을 사또와 짜고 만든 각본이었습니다. 경합을 열어 자신의 가짜함을 진품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경합 당일 고을의 장인들이 모두 관아 앞들에 모였습니다. 나무를 깎는 목수, 오칠을 하는 칠장, 자개를 박는 나전장들이 저마다 자신의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도 참가하겠소. 거지 같은 차림의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손에는 정성스레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마 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덕이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거짓골이었지만 1년 만에 나타난 조카의 모습에 마 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거지놈이 어디를 함부로 드나드는가. 당장 꺼지지 못할까? 나도 이 고을의 백성이요. 경합에 참가할 자격이 있어. 무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 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무슨 칠기를 만들 줄 안다고 여기 나타났느냐. 당장 내가 가진 것을 부숴버리겠다. 마 진사가 달려들려 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병조 판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병조 판서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만든 것을 보여주겠느냐? 예, 대감마님. 무덕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함이 나왔습니다. 크기는 한 뼘 남짓,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검은 오칠에 은은한 광택이 돌았고 뚜껑에는 작은 매화꽃 자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까짓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마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장인들도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 진사의 화려한 함이 훨씬 더 훌륭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조 판서는 말없이 두 함을 모두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마 진사의 함을 살폈습니다. 화려한 자개 장식, 그럴듯한 오칠, 바닥에 박히문 도장까지. 병조 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박명장의 작품이라 하는가?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천신만고 끝에 구한 진품이옵니다. 마 진사는 가슴을 펴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조 판서는 아무 말 없이 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덕의 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조 판서는 함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오칠의 두께를 살피고 자개가 박힌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보겠다. 그때까지 두 함을 모두 이곳에 두어라. 예, 해가 지면요? 마 진사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을 뿐입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어둠이 관아를 덮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촛불도 켜지 말라 명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것을 보시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덕의 함으로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덕의 함이 희미하게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함 속에 인걸불이 담겨 있는 듯 검은 오칠 사이로 붉은 기운이 스며 나왔습니다. 매화꽃 자개들은 그 붉은 빛을 받아 마치 살아서 흔들리는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 진사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반면 그가 내놓은 함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빛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에 보였던 광택마저 사라지고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흑적광. 병조 판서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흑적광. 박명장만이 만들 수 있다던 그 비기. 병조 판서는 무덕을 향해 물었습니다. 젊은이, 대체 누구에게 이 기술을 배웠느냐? 무덕이 대답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소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촛불이 켜지자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곳곳에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고운 이목구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녀가 가르쳤습니다. 대감마님, 내가 누구냐? 소녀는 박희문의 딸 소월이옵니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박희문 명장의 딸이라니. 3년 전 도적에게 습격당해 죽었다던 그 딸이 살아있다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조 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 명장의 딸이라.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소월은 품에서 작은 폐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는데 뒷면에는 박희문이 사랑하는 딸 소월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소녀의 10살 생일에 주신 것이옵니다. 조정에 계신 여러 대감들께서도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아실 것이옵니다. 병조 판서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그렇다. 박 명장이 딸을 위해 손수 깎았다던 바로 그 놀이개로구나. 나도 한양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마 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은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무어라 하였느냐 마 진사. 병조 판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 진사를 꿰뚫었습니다. 마 진사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다만 박 명장의 따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기뻐서. 거짓말 마시오, 마 진사. 소월의 목소리가 관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년간 품어온 원한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요. 당신이 도적을 시켜 아버지를 죽였소. 뭐라고. 이 미친 계집애가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오. 3년 전 그날 밤 도적대의 두목이 외쳤던 말을 나는 똑똑히 들었소. 마 나으리께서 천년비색을 가져오라 하셨다. 늙은이가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 진사에게 쏠렸습니다. 마 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가 어디 있느냐. 미친 계집의 헛소리를 어찌 믿는단 말이냐. 증거라. 증거를 원하시오? 무덕이 차갑게 웃으며 나섰습니다. 그는 마 진사가 가져온 가짜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요. 그것이 무슨 증거란 말이냐. 이 함을 뒤집어 보시오, 대감마님. 병조 판서가 함을 뒤집었습니다. 바닥에는 박희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덕은 손가락으로 함의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시옵소서. 이 칼자국 말입니다. 과연 함의 모서리에는 억지로 메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칼로 긁어낸 자국을 오칠로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3년 전 도적들이 아버지의 공방을 뒤지며 남긴 상처입니다. 소월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완성 작품들을 모두 부수려 하셨고 도적들은 그것을 빼앗으려 칼로 위협했습니다. 이 함도 그때 칼에 긁혔던 것입니다. 아무리 오칠로 덮어도 나무에 새겨진 상처는 감출 수 없습니다. 병조 판서는 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오칠 아래로 나무결을 거슬러 패인 칼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은 도적들이 훔쳐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무덕과 소월의 시선이 동시에 마 진사를 향했습니다. 마 진사, 당신이요. 아, 아니다. 나는 이것을 장터에서 샀을 뿐이다. 골동품 장수에게 속은 것이다. 마 진사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병조 판서의 눈빛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 당장 마 진사의 집을 수색하라. 박 명장에게서 훔친 물건이 더 있을 것이다. 예.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갔습니다. 마 진사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네, 대감마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입을 다물어라. 내 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뿐이로구나.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러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각칼, 오칠붓, 자개를 자르는 톱, 그리고 박희문의 이름이 새겨진 작업대까지. 대감마님, 마 진사의 집 창고에서 이것들을 찾았사옵니다. 소월이 그것들을 보고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물건들이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쓰시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껴 떨렸습니다. 무덕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병조 판서는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철수, 내 놈은 조정의 장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훔친 역적이로다. 더구나 형의 유산을 가로채고 조카를 내쫓은 패류나. 어찌 변명하려느냐. 사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두 제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마 진사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조 판서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놈 같은 역적에게 자비는 없다. 당장 하옥하라. 안 돼. 안 된다고. 무덕아. 무덕아. 나는 내 숙부다. 제발 살려다오. 마 진사는 기어가서 무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 무덕을 눈밭에 내동댕이 쳤을 때의 그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덕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허무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숙부님. 무덕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숙부께서 나를 내쫓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놈은 내 조카가 아니다라고. 그렇다면 이제 나도 말하겠습니다. 무덕은 마 진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숙부가 아니요. 당신은 그저 욕심에 눈이 먼 죄인일 뿐이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요. 무덕아. 마 진사의 절규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무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마 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병조 판서는 무덕과 소월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께 조정을 대신하여 사죄하겠소. 박 명장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야 밝히게 되었으니 대감마님 고개를 드시옵소서. 소월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옵니다. 아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요. 병조 판서는 무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찾았다. 마 진사의 금고에 숨겨져 있더구나. 병조 판서가 내민 종이에는 김동희의 친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들 무덕에게 물려준다.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무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월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무덕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마 진사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의 장인을 살해한 죄, 형의 재산을 가로챈 패륜의 죄, 조정을 속이려 한 기망의 죄. 세 가지 큰 죄가 겹쳐 마 진사는 곤장 100대와 재산 몰수형을 받았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고을 사람들이 모두 형장에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로 행세하던 마 진사는 이제 누더기를 걸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곤장이 그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시오. 잘못했소.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통쾌해했습니다. 평소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착취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곤장을 다 맞은 마 진사는 형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한때 수십 칸의 기와집을 소유했던 그는 이제 갈 곳조차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꼭 1년 전 무덕이 쫓겨났던 그 엄동설한의 계절이었습니다. 마 진사는 누더기 하나 걸치고 장터를 배회했습니다. 밥 한 덩이를 구걸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저리 가. 역정놈. 페류나가 어디서 밥을 구한단 말이냐. 돌팔매질까지 당한 마 진사는 결국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빼앗았던 김대감댁의 기와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무덕이 주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 진사는 눈밭을 헤매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꼭 1년 전 무덕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얼어붙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그의 몸을 덮어갔습니다. 무덕아, 용서해다오. 그것이 마 진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한편 무덕은 되찾은 김대감댁을 크게 고쳐 지었습니다. 기와집의 절반은 살림집으로, 나머지 절반은 칠기 공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온나무를 심었고 작업장에는 온갖 도구들을 갖추었습니다. 소월은 무덕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이제 거의 회복되어 옅은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국들은 그녀가 겪어낸 고난의 증표처럼 보였고 무덕은 그것마저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병조 판서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무덕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년 봄 조정에서 왕대비 마마의 육순을 맞아 큰 잔치를 연다고 하네. 그때 진상할 보물함을 자네가 만들어주게. 소인이 감히 조정에 진상할 물건을. 자네는 이제 박명장의 정통 계승자일세. 자격이 충분하네. 무덕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이 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무덕과 소월은 함께 작업했습니다. 최고급 오동나무를 구해왔고 가장 좋은 온나무 수액을 채취했습니다. 자개는 남해에서 가져온 전복 껍데기를 사용했습니다. 무덕은 나무를 깎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손놀림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소월은 옷칠을 했습니다. 한 번 칠하고 이래를 말리기를 수십 번,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 밤새도록 작업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마주 앉아 손을 움직이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꽃이 피어날 무렵 마침내 함이 완성되었습니다.
한자 네치의 정사각함. 검은 오칠 위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개로 박혀 있었습니다. 낮에 보면 고요하고 단아 있고 밤에 보면 은은한 붉은 빛이 감돌며 매화 꽃잎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천하제일이요. 소월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것이요. 무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함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왕대비마마의 육순 잔치에서 그 함이 공개되자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찬탄했습니다. 임금께서도 친히 함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과연 박 명장의 솜씨가 되살아났구나. 임금의 칭찬과 함께 무덕에게는 천하제일장이라는 칭호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통정대부의 품계와 함께 왕실 전속 장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소식이 고을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1년 전 거짓골로 쫓겨났던 도련님이 이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은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무덕이 고을로 돌아온 날,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해 가을, 무덕과 소월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무덕의 옛 친구들도 와서 축하했고 병조 판서도 특별히 한양에서 내려와 자리를 빛냈습니다. 초례를 치르는 자리에서 무덕과 소월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폐가의 어둠 속에서 만났던 두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잡았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부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덕과 소월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놀림을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칠기의 길을 배워나갔습니다. 무덕의 공방에서 만들어진 칠기들은 조선 팔도의 이름이 났습니다. 고을에는 무덕을 따라 칠기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점차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칠기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무덕은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엄동설안에 쫓겨나 죽을 뻔했던 그날을, 폐가에서 소월을 만났던 그날을,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그날을.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칠기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통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무덕은 소월과 함께 옛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작은 사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덕이 세운 것으로 박희문 명장의 위패를 모신 곳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월은 이제 행복합니다. 무덕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합니다. 소월이 무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눈이었습니다. 칠기마을에서는 오늘도 오칠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무덕과 소월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착한 이를 돕고 악한 이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진리.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야담 라디오는 매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